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자유시장경제 포럼의 명의로 해서 연금 사회주의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은요, 이 목차를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이 청구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위헌 위법 사항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반체제적 입법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위헌 위법 행위가 이 국가보안법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저희가 나눌 내용은요, 여기에서 청구 이유와 기타 반체제적 입법 사항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제가 언급을 하자면요, 지난 그 문재인 정권 때 국민연금을 가지고 많은 그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의 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면은 주주 제한을 말하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이 지금 우리나라 상장사, 주요 상장사 대부분에 대해서 2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1위에서 172위까지 국민연금이 2대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4대 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대기업들의 2대 주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무차별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주권 행사라고도 말하는데요, 경영자 선임, 해임, 이러한 모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나라 주요 사형 기업들을 거의 다 지금 공유 형태로 해서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 126조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뭐냐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주 제한까지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제한이란 경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 1항에 여기에 대한 10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번이 이 경영자의 그 선임 해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증자,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네 번째가 배당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경영 행위가 주총장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가시화시켰습니다. 법규에 대한 명확한 검토도 없이 이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 1항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는 주주 제한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제 형성이 되니까 이제는 그 다음 절차를 취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갖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시행령을 고침을 통해서 이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 주총 때만 되면은 항상 이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이 있습니다. 한 6개 정도 되는데요. 뭐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포스코 이런 데들입니다. 여기에 어떤 이사를 파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마다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겠죠. 이렇게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배당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배당에 관해서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배당은 무엇인가요? 어떤 회사의 1년 이익에 대해서 이제 배당을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시행령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다 이루어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문재인 정부에서 타겟으로 삼은 게 삼성전자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4대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대 기업의 이 경영권 문제, 이 지배구조 문제에 유독 관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나타난 삼성생명법입니다. 이 삼성생명법은 지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이게 통과가 되면은 삼성은 이 법 하나로 인해서 그 지배구조가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하고 이제 함께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삼성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계열사에서 삼성생명이 처분하는 주식을 구매를 하려고 이제 내부적인 작업을 했던 모양인가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김상조가 공정경제 3법 중에서 복합금융그룹 감독법이라는 희한한 법을 만들어서 계열사 간의 자금 이동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세간에서는 삼성을 국유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들 이렇게 회자가 됐었습니다. 복합금융그룹 감독법이라고 그럽니다.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감사인 선임에 대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주주는 감사를 선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SM이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에 의해서 카카오로 넘어갔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이러한 사례입니다. 말하자면 대주주는 감사인 선임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1%를 가지고 있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여기에 감사로 들어갑니다. 내부 사항 다 파악한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즉 적대적 M&A를 겁니다. 이렇게 해서 SM이 날아갔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한국산업은행이나 공제기금이나 이런 각종 금융기관들에서 이 여유자금을 이제 각종 펀드로 운영을 합니다. 이게 기관 전용 펀드인 것입니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기관 전용 펀드는 상장시장에 들어가서 우량 기업에 대한 이 행동주의 M&A, 적대적 M&A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 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체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기관 자금을 받아서 그 자금으로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거대 기업에 대해서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10% 룰 해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해서 이제는 행동주의 펀드가 적대적 M&A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기업의 감사로 들어가기 아주 딱 좋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입법 행위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청구나 국정원 이런 고발 대상으로는 일단은 좀 제외를 시켰는데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국민연금 그 스튜어드십 코드, 그리고 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만들고 이사 파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그리고 배당 정책에 국가가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그러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획서와 같은 것이 미리 작성이 되어서 책으로 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인데요. 이 나라를 헌법을 고스란히 놔둔 채로 이 나라를 사회주의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기술한 책으로 보이는 이러한 책이 먼저 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바로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저자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실장이 되어서 이 정책을 입안하고 또 그를 추종하는 자가 그 바톤을 이어서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이것을 완결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을 통해서 이 사유주의에 대해서 찬양, 고무, 선동의 행위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선동이 된 이걸 따르는 자들이 이제 정권을 이제 잡게 되자 바로 그 당사자를 정책실장으로 이제 영입을 해서 이러한 정책을 나라에 전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인데요. 이러한 법률과 이러한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은 보았을 때 사유주의라는 것입니다. 사유주의에 이러한 길을 닦았고 이제 이대로 쭉 가기만 하면은 사유주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유주의 혁명에 이러한 길을 놓았고 틀을 잡았고 이 혁명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이 감사 청구의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 판단은 사법기관이 하겠지만 저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이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유주의자들이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잡고 이 나라에 대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고스란히 감사원에 혹은 국정원에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청구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서 이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이 사회주의 혁명 기획서이다 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하는 바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썼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사회주의를 이런 찬동을 하고 있고 또 고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줄곧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장하성 씨가 2017년도에는 그의 동생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를 만들었고 그리고 장하성 씨는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국민연금 스튜어디스 코드를 만들었고 또 그가 있을 때에 대한항공이 이제 경영권이 교체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후임이 김상조 씨가 또 이것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여기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이제는 정책에 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감사원 감사 청구의 이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이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또 이 책을 저술한 자가 우리나라의 정책실장으로서 활동을 했고 그의 후임이 또한 이와 같이 활동을 했고 이 정부의 리더십이 여기에 관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을 개략적으로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일부의 내용은요, 이 더 넓은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을 착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더 넓은 경제 민주화란 뭐냐면요, 재벌 해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4대 기업을 해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배당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기업들로 하여금 모든 잉여를 다 배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확장은 증자와 차입금을 통해서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들은 자연적으로 이제 도태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뚝 솟아나는 게 국민연금과 같은 곳이죠. 이런 곳이 이제 일대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하성 씨는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 근로자를 비롯해서 일반 이러한 시민들이 그들에게 소득이 많이 가야 100% 소비가 이루어지고 해서 경제가 성장한다. 이러한 아주 기이한 논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론입니다.
이렇게 이제 근로자들의 소득을 많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이제 소액주주로서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배당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당을 늘리면 그들은 그 배당을 가지고도 다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이러한 대기업이나 이 기업들이 이익을 축적을 해서 이윤을 축적을 해서 그것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하며 치를 떨듯이 분노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전부 이 이윤은 배당을 하게 하고 그리고 사업 확장은 이제는 증자와 또 차입금을 통해서만 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시장에서의 이윤을 허용하고 이윤 축적하는 행위를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윤이 산업자본을 이루는 것이고 거기에서 재투자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산업군이 나온다. 그리고 그 중간 매체가 금융기관이다. 아주 자본주의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부론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윤 축적입니다. 이 이윤이 축적이 되어야 여기에서 새로운 산업자본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장하성 씨는 여기에서 이윤을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회사가 창업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업 확장을 하려고 나서면 이건 이제 경영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할 때 여기에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대주주들은요. 그래서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부는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 대기업이 없는 자리를 누가 메꿀 것인가? 대기업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그것이 공백이 돼버리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논의가 이제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하성 씨는 국가가 그 자리를 대체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 자본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얘기를 듭니다. 그러면서 국가 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다는 그러한 거짓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하성 씨의 논리에는 많은 오류가 존재합니다.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계획경제라는 희한한 이름을 붙입니다. 계획경제는 스탈린이 나라 전체의 생산수단을 장악한 다음에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을 계획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희의 이러한 모든 경제개발은요, 소유권이 전부 기업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것을 도와줬습니다. 이건 계획경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대 기업은 바로 이 계획경제의 산물이다. 이건 고장난 자본주의다. 이건 고쳤어야 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이 고장난 자본주의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 4대 기업의 자리에 국가가 자리하면 좋겠다.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련 공산주의에 해당하는 마르크스의 말에 의하면요, 마르크스는 고타강령 비판에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중간 단계를 사회주의 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 이 프롤레타리아가 국가의 모든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사회주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사회주의자, 프롤레타리아 지도자들, 이 민중의 지도자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노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국가와 함께 모든 생산수단을 이렇게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기업만 장악하면 중소기업은 다 장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소기업들은 전부 다 하청사인 것입니다. 대기업을 장악하고 여기에서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컨트롤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 전체의 생산수단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장하성은 그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형태로 해서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그 사회주의를 찬양 고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부의 내용입니다. 2부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대기업의 자리에 국가가 자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2부에서요, 갖가지의 M&A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4대 기업을 또 철저히 분해를 합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이 4대 기업을 공략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하고 있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제 이 사모펀드와 국민연금인 것입니다. 사모펀드가 주주제한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1%를 가지고 주주제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모펀드의 좌파들이 이렇게 드글드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주주제한까지 일으키면 모든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1회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여기에 가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대 주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기업을 국유화하는 방법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4대 기업만 장악하면 나라 전체가 장악됩니다. 우리나라 4대 기업의 매출이요, GDP에서 한 17% 차지합니다. 이 안에 있는 파생효과, 말하자면 낙수효과라고 하죠. 이 구성원들이 소비하는 그 소비효과입니다. 이걸 감안하면은요, 물론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37%의 정도의 이러한 부가가치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많은 전제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기업만 장악이 되면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의 대부분의 생산수단은 장악이 된 것입니다. 국가에 의해서 장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이 허무맹랑한 그림을 그리고 추진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계획이 성공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그냥 갑니다, 그 길로. 왜냐하면 그곳에 자신들의 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부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마을에 이제 정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라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 대주주가 다른 나라로 가면서 이 정구라는 아이에게 땅을 맡기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구라는 아이가 이 땅이 생산수단이죠. 오늘날에는 기업을 가리켜서 생산수단이라고 합니다. 이걸 맡은 겁니다. 맡은 상태에서 이 정구라는 아이가 아주 선정을 펴니다. 말하자면 소장료도 저렴하게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정미소를 세웁니다. 이 정미소도 아주 저렴하게 운영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정미소가 다 이제 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슈퍼마켓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슈퍼마켓에다가 막걸리도 만들고요. 신발도 만듭니다. 나중에는 신발 공장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구라는 아이는 이 신발을 다른 곳에 수출도 합니다. 이런 그림을 이곳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제 자본주의 학자와 사회주의 학자들을 여기에 이제 등장을 시켜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논쟁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가 그리고 있는 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사회주의라는 것입니다. 장하성은 이 그림을 이 책에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느냐? 투표로 자본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투표는 뭐냐? 이제 이러한 세계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투표를 해서 이러한 자들이 정권을 잡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본은 무엇이냐? 대기업의 대주주를 가리켜서 자본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정권을 창출을 해서 이들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축출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책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국가에 있는 공적 자금을 활용해서 대기업을 축출하고 그 자리에 이제 국가가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 혁명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가 이제 이 장하성을 불러서 정책실장을 세우고 또 다른 동료들을 모아서 이제는 이 혁명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단체를 이루어서 이 혁명을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고무, 선동이 있죠. 그리고 단체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4대 기업이 국유화돼 보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한 37%의 부가가치, 37%의 부가가치에 기여하는 4대 기업의 오너가 이제 바뀐다고 합시다. 이 37%는 무엇입니까? 부가가치는 무엇입니까? 생산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권에 위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했나요? 사대기업의 소유권을 박탈을 했죠. 소유의 자유를 빼앗은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생존권을 박탈하고 자유를 빼앗는 그러한 행위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장치를 다 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자본주의와 또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모든 여기에 참여한 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시도한 것으로 제 눈에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저는 감사원에 그리고 국정원에 의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씨가 이제 2017년도에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장하성 씨를 정책실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씨는 곧바로 2017년 8월 달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1위부터 172위까지 여기에 대해서 1대주주입니다. 이 숫자는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1대주주인데 그렇다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모든 주요 기업들의 2대주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결권 행사를 해버리면요, 소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헌법 126조에 의하면 국가는 사형 기업을 소유 또는 공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인 기업은 어떻게 소유하나요? 주식을 취득함을 통해서 소유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식을 단순 투자의 목적으로 재무적 목적으로만 투자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의결권 행사를 해버리면, 소유권 행사를 해버리면 소유행위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결권 행사가 바로 경영 참여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는요, 다른 데는 아무런 방법이 없고요,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경영자를 선임함을 통해서만 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를 해버리면 경영 참여 행위가 나타난 것이에요. 소유 행위도 발생하고 경영 참여 행위도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지금 멋모르고 연금회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이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장하성, 문재인, 박능우는 이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를 만듭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이제 상황이 맞으면, 그러나 그 상황은요, 만들어내기 나름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론을 선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몇 사람만 말해도 그게 매스컴 타면 여론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론입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자들이 이용하는 여론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치만 되면은 얼마든지 기업에 대해서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경영자 선임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은 궁극적으로 이 172개사의 이 대기업들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주 제한까지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법적 지위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우리나라 주요 모든 대기업의 2대 주주로서 이 모두를 다 국가의 발 앞에 복속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 또 바로 이제 이어집니다. 시행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때도 형식은요, 추천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해요. 추천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나 이 추천을 받지 않으면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인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관리를 받지 않으려면 이 추천하는 이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모든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들어가 보면 더 희한합니다. 주주 평등권까지 요구합니다. 2대 주주로서 평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2대 주주로서 2대 주주에 합당한 이사를 파견하겠다는 말로도 다음에는 확장이 될 겁니다. 그러한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행령을 바꿨는데요. 뭘 바꿨냐면은 배당을 주요 경영 활동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 1항에 1번에서 10번까지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경영활동입니다 라고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주 제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4번이 배당이었는데요. 그 배당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일반 투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일반 투자가 뭔데? 일반 투자는 이사도 파견을 하고, 이사도 추천을 통해서 파견을 하고,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 같이 이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가 주요 기업에 대해서 이사를 파견하고 배당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72개사에 대해서. 172개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4대 기업만 장악되면 나라 전체가 장악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고 무엇이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이 상장사 이제 참여 현황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2021년 말 현재로 949조입니다. 자, 그리고 2022년 말 현재로는 89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증권시장 상장사 시가총액이 2021년 말에 2,580조 정도 되고요. 2022년 말은 2,100조 정도 아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있는 모든 돈이 전부 상장사로 들어오면요, 우리나라가 다 국유화돼 버립니다. 37% 정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대체로 20%입니다. 20%에서 30%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다 들어버리면 우리나라는 다 국유화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17에서 20% 정도만 그 국내 기업 상장사로 들어옵니다. 한 170조 정도 되는데요. 이것만 들어와도 우리나라 172개 이 대기업의 이제 1회 주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기업들에 대한 의결권을 강화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는 이제 대대적으로 이것을 법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약 600여 회사에 대해서 이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의 의결권,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들의 가장 두려운 대상은 누구냐면요, 국민연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인데요, 법률로는 연금 사회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이제 사회주의자가 들어오기만 하면 이 모든 기업들은 이제 이 경영권 문제 가지고 전전긍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3월 달에 이제 대한항공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을 해서 경영권을 교체해버렸죠. 이때 강성구 펀드가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주체가 국민연금이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강성구 펀드로 하여금 주주 제안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것은 큰 법적 논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운영위원회 이 사록을 보면은, 회의록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겠죠. 누가 주체가 되어서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교체했는지 그것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위헌 위법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 29일에 아주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쳤습니다. 이건 김상조가 했는데요. 이 김상조 씨는 이 장하성 씨 그 한국자본주의 책에 아주 극찬하는 이 추천사를 쓴 인물입니다. 그리고 서로 아주 친분이 있는 그러한 이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 1항 4호에서 배당을 빼버렸습니다. 이 배당을 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배당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투자자가 이제 간섭하고 들어오는 것은 주주 제한이 아니다. 그건 경영 참여가 아니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배당을 빼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한국 자본주의 책 일부에서 이 배당 문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대기업들로 하여금 배당을 하게 해서 특히 이제 국유화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사를 파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 확장은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게 합니다.
이러한 그림을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빼버린 것입니다. 한국 자본주의에 있는 책의 내용이 여기에 이제 고스란히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배당을 하게 하는 이것이요, 장하성 소득주도 성장론의 두 축 중에 하나입니다. 한 축이 최저임금 인상이고요, 두 번째가 기업들로 하여금 배당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당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경영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의사결정 행위인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윤이 축적이 되지 않으면 사업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윤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확장을 하게 되면 지분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윤 추구 행위를 국가는 허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자로 하여금, 모든 기업인들로 하여금 이 이윤 추구 행위를 하게 해야지, 이 모든 이윤을 개입을 해서 다 배당을 시켜버리고 사업 확장은 증자나 차입을 통해서 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154조 5항을 만들어서 일반 투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단순 투자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기관들은 단순 투자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경영 참여형 투자로 일시 동안 이제 전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예 없는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일반 투자라는 제도인 것입니다. 일반 투자가 뭔데 하고 물었을 때, 이제 아까 얘기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 1항에 중요한 건 10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10가지 중에서 네 번째에 있는 배당을 뺐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배당과 같은 경영의 중요한 내용이 아닌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함께 결정을 하는 그러한 투자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그러한 조항인 것입니다. 배당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하겠다, 이러한 조항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투자자라는 제도의 신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4조 1항의 괄호를 통해서요, 단순한 제한은 주주 제한이 아니다, 이런 그 규정을 하나 삽입해 넣습니다. 괄호를 통해서 삽입해 넣습니다. 말하자면 일반 투자자로 이제 된 이런 국민연금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는 제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주 제한은 주총에 이제 붙여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단순 제한은 주주 제한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이상한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냐면요, 이렇게 시행령을 1월 29일에 바꾼 다음에요, 그 다음에 2월에서 5월까지 해서 국민연금이 72개사에 대해서 당신들에 대해서는 이제 단순 투자가 아니라 일반 투자 목적으로 우리의 투자 목적을 전환했습니다 하고 통보가 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해 또 7월 31일자에 국민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 운영, 안내에 대한 지침이 이 72개사에게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그러한 괄호 안에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형태의 제한은, 단순 제한은 주주 제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투자 목적을 신설한 것이고, 또 154조 1항의 괄호를 통해서 신설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민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 운영 안내, 이것을 이제 7월 달에 보내는데요, 말하자면 154조 1항에 있는 이 괄호에 근거해서 이걸 보내는데, 그 내용이 이제는 가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사를 추천할 때니까 이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를 받지 않으면 수탁자 책임활동 규정, 말하자면 스튜어드십 코드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규정에 따라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 조항이죠. 이 이사회 구성 운영 안내, 여기에 서두에 이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그게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거든요.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안내에 따르지 않으면 이제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에 따라가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주주 평등권을 주장합니다. 주주 평등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사를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비율만큼 추천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주 평등권인 것입니다.
거기에 주주 평등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평등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사를 추천할 테니까 이 이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를 받지 않으면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규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이렇게 각 대기업들에 파견할 이사를 이제는 모으기 위해서 사유이사 풀을 구성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풀을 구성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주요 기업, 대기업들이죠. 삼성물산은 여기에 항상 포함이 됩니다. 포스코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이사 파견을 위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있고 그래서 번번이 무산이 되었고 올해는 이것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좌파 정부 들어서면 또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법을 바꾸어서 한 것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입법기관을 통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감수원 감사 청구 대상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건 분명히 참조를 해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은 정말로 좌파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모펀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큰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 4대 기업이죠. 이런 데를 국유화한다 할 경우에 누군가가 이 사모펀드가 주주 제한을 일으켜야 됩니다. 말하자면 경영자를 교체하자 이 말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1%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혹은 0.5%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1%의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국민연금은 거기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파 이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게 사모펀드를 만들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가 대주주는 감사 선임을 할 때 3%의 의결권 행사만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대주주가 이 감사는 경영자거든요. 경영자 선임하는 데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건 경영 참여 행위인 것입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1% 주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제한을 1%만 가지고 있으면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러한 자가 이제 여기에 감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SM의 경우에 보면은요, 얼라인 파트너스 1%를 가지고 이제 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부 사정 다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대적 M&A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로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기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뭐 자그마한 그러한 상장사들은 이게 이제 쉽게 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4대 기업 여기의 경영권을 해체해야 이게 진정한 사회주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제 저들이 파악했다고 봅니다. 자, 그랬는데 이것은 푼돈을 모아가지고는 여기에 대한 1% 지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기관 전용 펀드로 하여금 이걸 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관 전용 펀드는 기관으로부터 이제 사모펀드를 위탁받은 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관 전용 펀드가요, 우리나라에 126조 정도 있습니다. 이 126조 정도가 이 기관 전용 펀드가요, 증권시장에는 들어오지 않고요, 증권시장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목적으로만 들어옵니다. 일반 투자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못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룰을 해체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10% 룰 해체인 것입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경영 참여까지 해가면서 그 회사를 일으켜서 상장을 시켜서 이제 빠져나와라, 자금 회수해라, 이런 자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을 취득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장사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룰을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여유자금이나 이런 자금을 가지고 상장사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를 확보해서 삼성전자나 이런 데에 대해서 주주 제한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저들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금을 통해서 또 주주 제한을 일으키고 국가 자금인 국민연금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를 해서 경영권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상장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게 170조입니다. 170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요. 상장시장에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172개사의 2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6조나 되는 사모펀드를 고삐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이와 상당한 자금이 증권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스타트업 기업 물색해가지고 상장시켜서 자금 회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증권시장에 돌아와서 자금 묻어놓고 있으면 됩니다. 누가 이제 행동주의 1%만 가지고를 일으키면 그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26조, 이 중에서 PF 펀드가 한 100조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0조가량이 되는 돈을 증권시장에 밀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대적 M&A 건수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10건 정도 일어나는 이 적대적 M&A가 이 법이 통과된 이후로 47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올 연초에 SM이 이거 일어났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일어났죠. 그리고 한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사모펀드입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다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큰 손입니다. 그들이 행동주의를 일으키고 또 이 기업들을 인수해 갑니다.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침탈이 시작이 되었고 이 길을 이제 김상조가 연 것입니다. 이 길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연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타겟이 4대 기업이었다고 봅니다. 4대 기업 타겟으로 삼고 이 행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전체 금융시장에 지금 번지고 있고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침탈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 물꼬를 튼 것입니다. 이것은 신속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합금융그룹 감독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김상조가 통과시켰습니다. 삼성생명법이 있는데요. 이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삼성생명에서는 삼성전자 주식 7%를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계열사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삼성을 국유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일보 신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권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선동이 되고 참여를 하고 또 이들이 정권을 잡자 이걸 정책에 반영을 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법제화시키고 해서 이렇게 4대 기업 국유화 전략을 시행을 했다. 이러한 혐의가 보인다. 이것을 놓고 저는 이 감사원 감사청구와 또 국정원 이 고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